그리고 조금 뭐 장사치처럼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중국사는 중국 관련 연구는 불황이 없다. 불황이 없는 학문이다. 중국 고중세사라 그러면 여기 우리 성대사학과에서는 원대 정도까지, 원나라 정도까지 14세기까지의 중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중국이라는 문명의 어떤 기원과 발전 의 과정, 그리고 그 중국 문명이 고유한 중국 문화의 어떤 특유한 전통을 형성해 가는 그 시기에 해당될 텐데요. 명청 이후부터는 아마 현대 중국의 모습의 기원, 이런 문제가 주로 중심이 된다면, 여기서는 중국의 어떤 고유한 전통 부분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라고 하면 사실 워낙 다양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만일 이야기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 그 거대한 나라, 또 동아시아 문명, 우리 한국도 포함한 이 동아시아 문명권의 어떤 그 중심, 핵심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점에서는 사실 진한 제국의 역사, 이런 것이 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요즘 진한 제국사 같은 연구에서는 새로 출토되는 문물들이 많아서 감독 자료나 이런 걸 이용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고요. 그리고 진한 제국이, 통일 제국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좀 중앙 집권 세력이 약화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중앙 권력이 약한 만큼 어떤 지방의 지역사회, 이런 문제가 많이 연구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북조로 대표되는 그 소위 말하는 이민족, 본래 제국 시대의 중심이 됐던 한족이 아닌 새로운 민족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분열의 시대,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에는 그런 이민족의 문제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남북조의 분열 시대를 새로 통일한 수당 통일제국 시대에 이르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진한제국 시기의 어떤 한족 중심의 문화가 남북조 시대에 좀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면서 어떻게 새롭게 더 발전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 특히 제도 같은 것, 사실 우리 한국사하고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삼국시대 이래로 뭐 이렇게 수당제도를 받아들여서 율령을 도입하고 이런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제도의 정비,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어갔던 사람들,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수당시대, 그러니까 한 6세기 말부터 한 10세기까지의 그런 문제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대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분열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송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독특한 왕조가 성립되는데요. 송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군사적으로는 약했는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 요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한국사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자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간 주체로서의 사대부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대한 북방민족 제국, 몽골 제국, 중국에서는 주로 원이라고
이름으로 나중에 어느 시점 이후에는 불렸는데, 원제국, 그리고 그 앞에 선행하는 북방민족으로서의 요금, 이런, 또 새로운 이민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중국, 그 이후 시대에 어떻게 서로 대립하면서 또 융합해 가는가, 이런 문제들 이 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긴 역사 또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는 저는 뭐 특별한 주제가 사실 유행하는 주제는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학원에 들어오려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든 사실 중국사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금방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 저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싶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성대사학과의 가장 큰 장점도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중국 고중세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숫자가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많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것은 저는 사실은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혹은 뭐 제도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서로 배울 게 많지 않을까. 제가 즐겨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맷돌로, 콩을 가는데, 언뜻 생각하면, 윗돌, 아랫돌이 회전하면서, 콩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돌에 부딪혀서 갈리는 콩보다 콩들끼리 부닥치면서 갈리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점에서, 학생들끼리 다양한 관심,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진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성대사학과 고중세사의 특징이라 그러면,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전통의 이런 문제, 아까 얘기했던 중국 고유한 전통의 형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한국의 전통의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또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한국 고유한 전통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사학과에는 지금 고중세사 전공자로서는 저뿐이지만 중문학과 같은데 중국 의학을 하시는 문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문제로 되는 원대 정도까지 계시고 또 우리 성대의 대표적인 유학대학 같은 데서 이 중국 철학, 선진 철학이든 주자학이든 이런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공부했던 한국의 전통시대에 그 문학을 연구한 한문학과, 한문교육과 이런 과들이 유관학과가 굉장히 많은 것, 그리고 최근에는 동아시아 학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학술원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또 중국 관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대까지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역사학 분야만이 아니고 문학, 철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고대사를 하시는 분이 김경호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송대 정도까지인데 그 앞 시대를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사학과는 아니지만 동아시아 학술원에 계셔서 그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가끔씩 동아시아 학술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사학과에 대학원에 출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교적 풍부하게 좋은 선생님들 그런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학생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느냐, 그거 아닌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공부와 연구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공부는 기왕에 연구되어 온 것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기왕에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부 과정에서는 뭐 보고서를 쓰거나 해도 물론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왕에 연구된 것들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이런 문제가 핵심이라면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다시 말해서 연구는 이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독창적인 그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공부는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구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대학원은 학부에서는 공부를 한다면 대학원에서는 연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사실 학부까지의 과정은 일종의 시장과 같은 것이다. 기성제품을 교환하고 얻는 것이라면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공장의 주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부에서 폭넓게 공부하고 대략적인 방향만 가지고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더 한 발 나가면 대략적인 방향마저도 없이 정말 열린 자세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사실 학부에서 공부한 것과는 정말 차원을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정말 뭐 수업을 통해서든 혹은 개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자기 나름의 연구 주제를 찾고 하는 과정, 그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섣부른 문제의식, 선입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넓게 해온 상태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학부 때 공부한 것을 그 문제의식을 그대로 대학원에서 가져가겠다. 이것은 좀 안이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공부에 대해서 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었고, 그럴 경우에 중국 고증서를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학생이 얘기하면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하고 뜻을 같이 해서 좋은데 대학원 들어오면 이제 정말 중국 고증서만 공부할 터이니까 학부 때는 한국사, 서양사, 그리고 또 사회과학 이런 공부 많이 하고, 또 고증세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고증세자는 대학원 와서 할 테니까 근대사, 현대사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와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공부는 넓게 하는 것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연구는 또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저변이 넓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깊이 한다는 것, 어떤 높이 쌓으려면 기저면이 넓어야지 높이 쌓을 수 있지. 기저면 자체가 좁으면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정말 폭넓게 공부하고 자기의 시야를, 시각을 좀 넓고 열린 상태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아까 학생들한테 예전에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넓게 하되 아까 좀 학부 공부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학부에서는 사실 외국어를 통한 학습 공부를 강제하거나 제도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 중국 고증서 연구는 사실 한국 국내에서의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더 깊이 있는 연구들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통한 공부,
그리고 연구,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질문에서는 두 가지를 조금 수정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의학 실력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사실 자국어도 능력이라는 것도 그 어디까지 해야지 자국어를 잘하느냐 끝이 없고 그런 점에서 외국어 실력도 어디가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 연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전을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 문법과 이런 것들을 알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물론 사전을 당연히 이용해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한문과 중국어 얘기하셨는데요. 한문이라는 건 정말 연구, 아까 독창성이 대학원에서의 공부에서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독창성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는 사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료를 번역을 통한 사료를 갖고 읽어서는 그 독창성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 가장 중요한 외국어라고 싶고요. 그래서 한문 사료를 읽을 수 있는 자기가 사전을 옥편을 이용해서 읽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금방 중국사이기 때문에 중국어만 얘기했는데 사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또 구미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는 물론이고 일본어와 영어 도구나 불어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못하니까 제가 도구 불어 그 책을 사진 갖고도 읽지 못할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말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일본어 영어도 적어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 중국사 연구자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어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일본어를 완벽하게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대학원에 들어오면 수업 중에 당연히 일본어 자료와 이런 것들을 읽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 있을 잘하는 사람은 3시간만 읽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시작한 사람은 사흘이 걸려서 읽더라도 그렇게 읽을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기반을 갖추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양사 책도 많이 읽고 한국사 책도 많이 읽고 중국 근현대사 책도 많이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그 분야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국 고중세사하고 좀 관계해서 얘기한다면 뭐 일단 사실은 요즘 학부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 중국 고중세사 관련해서 한두 과목 정도일 터인데 중국사 개설서라도 좀 쭉 한번 읽으면 좋겠다 싶고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사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 나와 있는 중국사 개설서도 한국인이 쓴 것, 또 중국인이 쓴 것, 중국인 중에서도 상당히 대륙에서 나온 것, 타이완, 대만에서 나온 것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개설서 있고 구미에서 쓰여진 개설서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쓴 것도 있고 프랑스어권에서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혹시 개설서를 한두 권 이렇게 읽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중국사를 연구하고 있는가 이런 감을 좀 잡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자리매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설서만 얘기하기는 조금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한테는 조금
그 정도는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책들로 생각하면 연구사 같은 것들을 정리한 책들 같은 것들이 좋을 것도 같아요. 국내에서 나온 걸로는 아마 강자 중국사 이런 책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쓴 이 강자 중국사가 1책에서 7책까지 있는데 그 중에 1, 2, 3 책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대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4책부터는 명청 이후 근현대사 쪽인데요. 이런 강자 중국사 같은 책, 좀 오래된 책이지만 여기는 세계 각국의 연구사들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풍부한 참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요. 또 중국에서 나온 걸로는 북경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중국 고대 문화사 좀 개설적인 책으로 이거는 사실은 북경대학 중문학과 사람들 중심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주제별로 뭐 중국의 인쇄술, 뭐 건축술, 뭐 제도, 서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개설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대학에서 아마 학부 이렇게 중국사 개설 같은 거 할 때 교재로도 쓰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국어 또 비교적 평이하고 그래서 중국어 공부 겸 삼아 한번 이렇게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의 중국사 연구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고 다양한데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어느 중국사의 기본 문제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가 연구사 정리가 비교적 잘 돼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 안파 강자라고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나오는 안파 강자 세계 역사라는 시리즈 2, 30권씩 시리즈가 있는데 그 세계 역사 중에 중국사 부분이 상당한 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3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3개 정도로 그러니까 1969년 정도부터 나온 1판 보면 그것은 조금은 근대 역사의 시각에서 그 시대별로 고대, 중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그게 중국사에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보는 개설서의 기본 틀에 맞는 것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중국 고중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미나 위진 남북조사, 세미나 뭐 수당 오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9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 초 정도까지의 일본 학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이와나미 안파 강자 세계 역사의 그 1기고 지금 제가 들고 온 건 안파 강자 세계 역사 2기에서 나온 건 1997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이 전통적인 역사학보다는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 같은 걸 받으면서 도식적인 어떤 역사 시대 구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 시리즈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시대별로 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한 28권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또 한 10책 가까이는 그 지역을 넘나들면서 어떤 전체사를 한번 구상해보는 그런 것이 이게 97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20세기 역사학 이후에 21세기 초창기의 역사학의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짧게 강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강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연암에서 계속 만들던 일찍부터 만들던 건데요. 그 강의용 개설 겸 그러나 논문의 깊이를 갖추는 뭐 이런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7년부터 시작해서 2000 몇 년까지 초까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한 20년 지나서 2021년 가져온다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안파강자 세계 역사 제 3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작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온 건 아마 서너 권 될 텐데요. 그것도 한 20, 30권 되니까 아직까지 언제까지
완간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훨씬 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아까 얘기한 사실 역사학의 어떤 연구의 범위, 예전 같으면 뭐 고대, 뭐 중세 이런 특징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사실 제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읽으면 조금 이런 주제가 역사의 주제가 되나? 이런 싶은 것들, 대표적인 이집트부터도 이 역사학의 어프로치라고 하는 첫 중에 하나의 장이 젠다 이런 이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확대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에서 보면 그래서 뭐 이동, 뭐 교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같은 것들을 관심이 있으시면 그 중에 사실은 저도 다 읽지도 못했고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좀 관심이 있다면 또 일본어 공부도 할 겸 이런 책들 중에 재미난 제목이 있으면 본인이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특히 그래요. 그렇고 뭐 구미 쪽에서 나온 책으로는 윌킨슨이라는 사람의 Chinese History A New Manual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중국으로 중국 역사 신수책 매뉴얼 이런 책 같은 건 이 볼륨이 굉장히 또 이렇게 빡빡한 글씨로 해서 거의 1600 페이지가 되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 지금 5판인데요. 구미 학계에서는 보통 대학원에 들어오면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이 윌킨슨이 직접 와서 강의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5판이고 지금 아마존에 있는 거 보니까 올해 가을에 6판이 나온다고 하고 2책으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구미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처럼 연구사 정리를 비교적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구미학계 특유의 어떤 시각들 같은 것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연구, 일본 연구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겸 특히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도 될 수 있는 게 주로 수로들이 대부분 중국어 발음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영어만으로는 좀 읽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면 그런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싶습니다. 이건 다 읽을 수 없어요. 정말 저도 일종의 사전 비슷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르로 나뉘는데 랭귀지, 중국어라고 하나의 또 국어로 몇 책에 있고 또 역사 그 다음에 제목이 보면 people 이런 게 두 번째 장이네, 두 번째 책이네요. 그 중국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너무 갑자기 막 또 그것도 외국어로 된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중국사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면서 언어의 중요성도 얘기했지만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온다면 읽어가면서 정말 세계에서의 연구, 중국 연구 이런 부분들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장사치처럼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중국사는 중국 관련 연구는 불황이 없다. 불황이 없는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구미학계에서 합니다.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남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취업했는데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자리를 잃었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중국사 전공자는 굉장히 끊임없이 필요하고 특히 요즘 21세기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경우 이 세계의 다른 연구들이 각지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중국사 연구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자국사 연구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숲 안에서 숲을 볼 수 없듯이 숲 전체를 볼 수 없듯이 나무는 자세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국사 연구는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 진짜 엄청난 많은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 중국인들의 연구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구미학계 이렇게, 아주, 근대 학문 방법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중국이라는 숲을 보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흐릿하게밖에 못 보거나 또 자기의 생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싶은데, 한국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중국에 비교적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숲을, 중국이라는 문화, 역사를 적절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좀 일찍 앞서 나갔던 일본의 연구가 중국사 연구에 중요한 중국학에서 굉장히 일본이 중요하듯이 한국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문화력도 갖춘 상태에서 최근에 제가 북경대학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중국사 공부하려면 일단 중국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당연히 일본어 그리고 영어 배워야 되고 여력이 닿으면 한국어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제가 한국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사 연구는 한국이 최고겠죠. 그런데 다른 뭐 경제학이나 뭐 이런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한국 학계가 세계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될 수 있느냐? 조금 뭐 그쪽 영역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국사 연구자가 된다면 세계에서 4번째로 배워야 될 언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의 연구가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또 그런 기대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고중세사 전공자로서는 한 10명,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3사람밖에 안 되지만 수업은 끝났지만 논문 준비하고 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인데요.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은 중에는 북조 연구하는 학생이 있고 북조에 뭐 그 선비족 뭐 이런 그 학생이 있고 또 당후기에 그 좀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의 사인들 뭐 이런 거 관심이 있다는 근데 아직까지 아주 어설픕니다만은 그런 연구하겠다는 친구가 있고 또 송대 하겠다는 송대의 한중 관계를 연구하겠다는 중국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수료하고 있는 학생은 박사과정에 후한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사실 제가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련 학생으로 박사과정에 1명 있고 석사과정도 한 2명 있는데 송대 남송시대 그 중국의 좀 남부 지역에 그 사창 이런 문제 갖고 논문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요. 지금 수료하고 난 다음에 논문 주제가 분명한데 또 한 친구는 금나라 때 과거제도 그래서 북방 이민족과 중국 문화와의 어떤 접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내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 숫자만 물었지만 제가 아까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북경대학에 지금 3사람 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 당대하는 친구 1명 있고 그리고 송대하는 친구 2사람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로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점에서 참 자랑스러운 전통은 우리 중국사 우리 여기 동양사 연구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스타디를 같이 하는 사료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식화지를 거의 30년 가까이 읽었는데요. 식화지라는 말이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경제 관련 그
모노그래프, 영어로 쓰면 트리티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사의 경제 관련 기록입니다. 그것을 중국에는 정말 많은 문헌이 있어서 30년 동안 읽어도 지금 한 거의 송사시까지만 한 거의 5, 6년 읽은 것 같은데 반의 반도 못 읽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우리 성대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임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성대만이 아니고 당대 연구자들이 사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다른 대학 교수들, 대학원생들 해서 거의 한 20여 명이 같이 당나라 때 법령 중에 공식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문서 작성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령 독해가 지금 그것도 한 5, 6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사 하시는 분도 그 당대 율령인 만큼 한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문서 양식이라는 것은 사료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령 독해 같은 게 20명 이상,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대학 교수들도 지금 한 대여섯 명이 있고 다른 대학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뭐 또 다른 대학에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사실 서울에 있는 당대사 전공자들은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 학교에서 같이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학부생들이 다른 영역 분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비슷할 겁니다. 뭐 중국 고중세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은데 조금 다르다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국사 하시는 분 혹은 근현대사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논문 주제 같은 거를 저는 한 3학기 정도까지 수업을 들을 텐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미리 뭐 내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학원에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 주제를 갖고 새로 고민해보고 또 방학 때 스스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논의 생각 이런 것을 깊이 해나가면서 해서 저는 한 3학기 수료할 때쯤 해서 논문 주제를 정하면 혹은 4학기 정도의 논문 주제를 좀 수업 안 들을 때 편한 마음으로 쭉 자기 공부한 거 하고 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2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한데 사실 동양사 이쪽에서 특히 고중세사 쪽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한 3년 정도는 대부분 걸렸습니다. 3년 이상 더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이니까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국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인의 시점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고중세사라고 하는 외국어로 그리고 고중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현대하고 달리 그 컨템포러리 히스토리하고 달리 공감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역사는 외국이다, different country다,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라는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그 중국으로 가야만 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삶과 삶의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 과거의 역사, 중국의 역사를 한국인의 지금 입맛으로 여러분들의 입맛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건 역사학 연구가 아니다. 진짜 역사학 연구는 내가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멀리까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되고 그 과정은 다른 연구에 비해서 훨씬 긴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 외국에 여행을 가듯이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동물의 세계를 같은 걸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듯이 그런 흥미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 이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역사학
인문학은 그러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세계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개인적인 기쁨이자 지금 현재에 대한 고민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좀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텐데요. 그것이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조건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것만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내 상상력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과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경이로움, 신비함, 이런 것들이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인문학으로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즐거움, 기쁨,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우리 졸업생 중에 3사람이 중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중국이나 또 다른 외국어로 유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관심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도 해보는데 그러나 사실 학계는 사실 한국에서의 중국사 학계라고 하면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 50% 되고 또 외국에서, 그 외국도 뭐 중국, 일본, 뭐 구미 이렇게 한 연구자들이 한 50% 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싶은데, 사실 예전에는 저는 주로 나가기를 요구했습니다. 석사 때까지 제대로 배우고 여기서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사실은 근데 외국 학교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외국 학계의 아류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확실히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그쪽에서 우리하고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그 시야를 갖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학부만 졸업하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석사 과정에서 정말 내가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로 나가기를 강요했는데, 최근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싶고, 그 점에서 그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의 장점을 내한테 설득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중국사를 연구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저는 박사과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필드워크 같은 경우, 우리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미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중국에서의 연구 시간은 한두 해 정도를 가지는 게 이상적이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된다. 우리 지금 사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BK 지원 하에서 그 외국에 장기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사 연구는 굉장히 그 사례도 많고 뭐 공부하기 또 외국에서 연구도 많고 그래서 참 힘들어서 한국사 전공할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지만 그러나 그 사례도 많고 뭐 연구도 많다는 것이 또 다른 성취 동기를 부여했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은 굉장히 유구한 역사에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주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또 연구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욕구 이런 것들을 무한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싶고 제 역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도 뭐 당송 이런 시대를 주로 해서 굉장히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역사 세계에서 못 가지고 있는 풍부한 기록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읽을 거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있고 그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죠. 그런 즐거움이 이 자리에 계속 공부하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고중대사 대학원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우리 학교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컬처럴 캐피탈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문화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좀 다양한 전공들 유학대학, 뭐 사학과, 한문학과, 중문과, 동아시아학 다양한 전공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여기서 우리의 전통 성균관의 전통 예전에 성균관 유생들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이어서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훨씬 더 의미 있는 다른 어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균관의 전통을 잇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